네, 맞아요.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데브옵스 신입 면접, 핵심 질문 답반 전략, 발췌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 뒤에 숨은 뭐랄까, 진짜 의도, 그런 건 뭘지, 또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각 질문의 핵심을 꿰뚫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자료 속 답변 예시들을 나침반 삼아서 면접 성공을 위한 길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야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의 첫 질문은 야물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CI/CD 설정 파일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거네요. 문법 자체보다는 그 이유,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야물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CI/CD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역시 사람이 읽기 쉽다는 점이죠.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고요. 그 들여쓰기로 구조를 표현하고 키 밸류나 리스트는 하이픈 쓰고 이런 간결한 문법 덕분에 복잡한 파이프라인 설정을 XML이나 제이슨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해요. 자료에서 GitHub 액션스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제이슨보다 설정이 직관적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보기 편하다?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가독성이라는 게요, 실무에서는 그 유지보수 시간 단축이나 오류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 설정을 여러 사람이 같이 관리해야 할 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장점이죠. 또 텍스트 기반이라 기수로 변경 이력 추적하고 코드 리뷰하기도 좋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는 복잡한 CI/CD 환경의 안정성이랑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법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술이 선택됐는지 그 배경,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혹시 자료에서 언급된 주의점이나 뭐 좀 더 깊이 있는 활용 방안 같은 것도 있었나요? 가장 기본적인 주의점은 역시 그거죠. 들여쓰기. 탭 대신 공백 써야 한다는 거. 이게 사소해 보여도 여기서 오류가 꽤 자주 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설정 재사용성을 높이는 야물의 앵커, 엔드랑 별칭, 인형 기능 이런 걸 익히고 싶다는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건 실무에서 코드 중복 줄일 때 아주 유용하니까 당신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물로 CI/CD 파이프라인 설정을 이제 명확하게 작성했다면 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건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주제인데요. 아티팩트와 아티팩트 저장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아티팩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티팩트요? 네, 그건 빌드 프로세스의 최종 산출물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컴파일되고 패키징돼서 이제 배포 가능한 상태가 된 그런 파일들이죠. 예를 들면 자바의 JAR 파일이나 월 파일, 도커 이미지, 아니면 npm 패키지 이런 것들이 다 아티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빌드의 결론이군요. 그런데 왜 이런 파일들을 위한 전용 저장소가 필수적이라고 자료는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파일 서버 같은 데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료에서 몇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제 생각에는 배포 일관성 확보, 그리고 의존성 관리인 것 같아요. 모든 빌드 결과물을 중앙에서 버전별로 관리하면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에 항상 똑같은 파일을 배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제 컴퓨터에선 됐는데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외부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내부 모듈까지 한 곳에서 관리해서 빌드 안정성을 높이고 의존성 지옥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 확실히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겠네요. 자료에 길랩 CI 예시 코드가 있던데 보니까 빌드 단계에서 JAR 파일을 아티팩트로 정의하고 배포 단계에서는 디펜던시스 키워드로 가져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넥서스랑 아티팩토리 차이점도 간단하게 나왔었죠? 네, 그렇죠. 넥서스는 오픈소스 버전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그리고 아티팩토리는 기능이 더 풍부하고 멀티클라우드 지원이 강하다, 이런 특징들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쓰든 가되 왜 아티팩트 저장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추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스토리지 비용 최적화랑 보관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실제 운영에서 꼭 부딪힐 문제니까 당신도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빌드와 배포 사이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테스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여러 테스트 레벨의 ROI를 비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하고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중요하죠. 자료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이투이 테스트, 이 세 가지를 실행 속도, 구현 비용, 버그 발견 시점 이런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ROI를 분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위 테스트의 ROI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단위 테스트요. 왜 그게 ROI가 가장 높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실행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구현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버그를 잡으니까 수정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코드 작성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도 직접 도움이 되고 CI 파이프라인 초반의 문제를 걸러내서 전체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크죠. 자료의 젠킨스 파이프라인 예시에서 GND나 퍼블리시 커버리지 플러그인 써서 결과를 리포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빠른 피드백 루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통합 테스트나 이투이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조언하나요?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테스트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통합 테스트는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연동처럼 시스템의 핵심 연결 지점 이런 데 집중하고요. 이투이 테스트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중에서 그 정상 경로, 해피패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하고 실행 빈도도 매번 커밋할 때마다 돌리기보다는 야간 배치 같은 걸로 조절하는 전략을 제시하죠. 네, 흥미로운 점은 자료 속 답변자가 E2E 테스트 경험은 좀 부족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API 컨트랙트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컨테이너즈를 활용한 통합 테스트 환경 구축 같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밝히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또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아는 것하고 또 더 배우고 싶은 걸 명확히 구분하고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배포하는 단계로 가볼까요? 요즘 거의 표준이죠. 쿠버네티스 배포 파이프라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쿠버네티스 배포. 이거 면접 단골 질문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파이프라인 흐름 어떤가요? 네, 핵심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빌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푸시에서 안전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나 AWS ECR 같은 곳에 저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포, 즉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이것도 주로 야물이죠. 이걸 클러스터에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료의 기틀랩 CI 예시에서도 보면 도커 빌드, 도커 푸시, 그리고 쿠버네티스 어플라이, 이 세 명령어가 순서대로 딱 등장하면서 이 흐름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리고 NB 서브스탠트 이걸 이용해서 환경 변수로 매니페스트 내용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이 과정에서 주니어로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점, 이걸 자료는 뭐라고 강조하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실무 팁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미지 태깅입니다. 그냥 레이티스트 쓰지 말고 git commit hash, SHA 같은 걸 사용해서 버전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헬스 제품의 설정, 이거 중요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하고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제대로 설정해야 쿠버네티스가 앱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또 무중단 배포를 위한 롤링 업데이트 전략 활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쿠버네티스 시크릿으로 안전하게 관리해라, 이런 점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샘플 디플로이먼트.yaml 파일을 보면 레플리카 수나, 셀렉터, 이미지 정보, 포트, 프로브 설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네요. 답변자의 개인 경험이나 학습 목표 언급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미니큐브에서 간단한 Node.js 앱을 배포해봤는데 그때 이미지 풀 정책이나 리소스 제한 설정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헬մ 차트를 이용한 패키징 방법이나 아르고 CD 같은 기톱스 도구,
더 나아가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쉬를 통한 고급 트래픽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추가 질문, 배포 실패 시 자동 롤백은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것도 미리 좀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팀이 겪고 있을 문제일 텐데요. CI 파이프라인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20분 대 2분, 이 엄청난 시간 차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 시나리오의 핵심 통찰은요, 그 시간 차이가 단순히 CI 서버 성능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는 CI 환경하고 로컬 환경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CI 파이프라인에만 포함된 수많은 추가 검증 단계들, 이것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사실 로컬 빌드는 개발자 개인이 빨리 확인하려고 최소한의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CI 파이프라인에는 있는데 로컬 빌드에는 없는 그 추가 작업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간 잡아먹는 주범들을 좀 짚어주시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환경 초기화에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도커 이미지나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매번 새로 다운로드하는 시간이죠. 로컬은 캐시를 쓰니까 빠르고요. 둘째는 추가 검증 단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정적 코드 분석, 소나쿠비 같은 거 돌리고 보안 취약점 스캔, SAST, DAST,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돌리는 거. 이런 건 로컬에서는 보통 생략하기 쉬운 품질 및 보안 검증이죠. 마지막 셋째는 아티파트 관리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빌드 결과물을 저장소에 올리고 테스트 리포트 만들고 이런 후처리 작업입니다. 아, 네. 확실히 CI가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럼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여러 전략이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건 역시 캐싱 전략 강화하고 선택적 실행인 것 같습니다. CI 도구의 캐싱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의존성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는 거. 자료에도 기틀랩 CI 캐싱 예시가 있었죠. 그리고 코드 변경 사항 only.changes나 특정 브랜치 only.master develop에 따라서 필요한 작업만 실행되도록 파이프라인을 잘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빌드 환경 자체, 그러니까 러너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기술적인 해결책만큼이나 개발자와의 소통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 CI가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추가 검증이 왜 필요한지 같은 걸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다만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 리퀘스트 단계에서는 변경된 파일만 검사하는 식으로 피드백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소통하는 자세, 이걸 권장하더라고요. 네, 이 답변자 역시 구체적인 경험하고 목표를 제시했었죠. 그렇습니다. 도커 쓸 때 멀티스테이지 빌드랑 도커 이그노러 파일을 활용해서 빌드 시간을 40% 줄였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현재 20분 걸리는 파이프라인을 일주일 안에 캐싱 도입해서 5분 단축, 2주 안에 조건부 실행으로 추가 3분 단축, 1개월 안에 인프라 최적화까지 해서 전체 시간을 12분 이하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드펄스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런 학습 계획까지 밝히면서 문제 해결 능력하고 성장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야물부터 시작해서 CI 파이프라인 최적화까지 주니어 데브옵스 면접의 핵심 영역 5가지를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아는 걸 넘어서 왜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 포인트였네요. 맞습니다. 개념 정의를 넘어서 실제 적용 사례, 장단점 분석,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의지,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문제를 딱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당신을 단순한 주니어가 아니라 잠재력 있는 엔지니어로 보이게 할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개별 기술들을 잘 엮어서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라는 큰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릴리스 속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향후 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당신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기술 또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저희 분석 시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